이리 오너라 이리 온. 예, 지금 목차 봤더니 50회네요 벌써. 50회 왔는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변종이 51회라고요? 60회? 예, 저기서 막 나 엄청 당황했어요. 60회니. 아, 그래요? 와, 60회야.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변종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가 나왔어요. 그 아픈 돼지와 건강한 경제. 제가 지었습니다, 제목.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 죄송합니다. 4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의 어떤 시작 단계에 있는 분은 지금 홍콩 가 있고요. 지금 LME 컨퍼런스 갔죠. 지금 최진영 연구원이.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는 세미나 갔기 때문에 그냥 둘만 데리고서 했더니 다 둘이 불만이 나중에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내용이 좋아서 빨리 두 개 할 거니까 좀 입을 다무시고 이제 그래서 파트 2에 오늘 돼지고기와 육과 관련된 어떤 이코노미스트 시각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굉장히 핫한 에그플레이션 육류 주변 산업 네네. 약간 테마틱한 거 염동찬 연구원 그래서 셋이서 먼저 오늘 2부 3부 올리고 다음 주에 1부 4부에서 이건 4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부 3부 2부 3부가 아니구나. 이거 두 개지만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파트 2인데 1부 2부가 되겠네.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욱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예. 우리 프로 댓글러는 아직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아침 일찍이어서 그래서 오늘 오해도 오늘 지방 내려가시잖아요 지금. 네, 저도 이제 12시 기차 타고 내려가야죠. 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면 많이 빠지느래나 걱정이네. 초반은 어제 거 보고서는 아무래도 빼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어제 녹음했던 거에도 올렸지만은 그 미국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 중국이 보복 관세한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녹음할 때 말했지만 이거 진짜로 금요일 날 때리는 거 아니야 일단 그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때렸을 때 관세 때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 시진핑도 지금 약간 잘 안 물러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실무진끼리는 좀 합의됐.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보도에 따른 거지만 뭐 중간에 약간 원래 초기 협상했던 내용을 틀는 것 때문에 열받아 했다고 그러던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뭐 일단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게 아직은 협상은 진행형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규모를 잘 활용해서 해볼 만하다. 아니 근데 오늘이 5월 8일인데 이거 방송 언제 올라가나요? 이거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결돼서 뭔가 이렇게 방향성 오늘 올라갈 거야 오늘. 오늘 올라가요? 어쨌든 반반이라고 그랬으니 문제 없지. 어제 황당했던 게 우리가 그 주말 연휴 때 나온 내용 갖고 이제 다들 무슨 그 얘기해서 우리가 계속 핵심은 결국 미국 무역 대표부 발언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결국은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거는 다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말했지 사실 이건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이후에 언론에서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몇몇 기사 봤더니 혹시 우리 방송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비슷한 내용도 있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왜 오늘 빨리 하자고 했냐면 돼지고기와 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열병이 어쩌고 자료도 많이 나오고 스타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파트 2 내용이 상당히 난 의미가 있다 보거든. 최강 이코노미스트 간 부분이 뭐냐면 직관적 우려와 논준적 위기 말 되게 어렵네 진짜. 저도 써놓고 아이씨. 근데 뭘 말하는지 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고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막연하게 에그플레이션 그 이미지 트라우마처럼 그러는데 하여튼 파트 2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이거 처음에 이제 자료 시작한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나 뭐 이런 중미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돼와 가지고 이제 익숙해진 이슈가 되셨고 거기다가 여기서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6월, 7월 올해 1, 2, 3월도 그렇고 주가 좋았다라는 거에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는 걸 뒤로 물러나고 중국에서도 조금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중국의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중국이 정책을 못 펼 것 같다라는 우려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CPI가 올라가면 결국엔 기준금리 인상으로 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자료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그 두 개면은 이 하반기에 접근을 못 한다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뷰가 틀린 거죠.
결국 정책을 이제 못 쓰게 되고 이제 인플레가 난다. 저희는 인플레가 안 난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한번 거라서. 보자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과 원유 가격 이 두 가지 예. 가격을 논하는 건데 결국에 2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뭐 20페이지에 예, 뭐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결국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의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식료품 가격이 결국 CPI에 영향을 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돼지고기 가격 미국 세계에서 50%를 중국이 소비한다는데 그러면은 돼지고기 가격 오르면은 식품 가격 오르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CPI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하고 요게 좀 약간 두 가지가 달라지고 있는 게 그림 42하고 43인데 중국이 의외의 모습인 게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숫자를 계속 줄여오고 있었어요. 이건 최진현 연구원도 전에 예. 얘기하던 거죠. 뭐 일단 그건 사육 주스가 주는 거. 그거 제가 원래 계속 해주던 건데 뭐 그래, 어쨌든 알았어. 뭐 그렇다 서로 치고 같은 팀 내에서 서로 뭐 어쨌든 그 돼지고기 가격하고 또 재밌는 게 2013년 지나가면서부터 재밌는 그림이 나온 게 돼지고기 가격하고 사료 가격 상승률이 반대로 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에그플래시에 뭐였냐면 예. 사료 가격 상승이었다고. 예,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걸 자꾸 얘기하면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거든. 사료 가격과 그게 떨어졌다. 근데 이거 데이터 안 보고서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자꾸 이러는데 다르잖아 지금 상황. 이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조그만 농가에서도 계속 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한다 비싼 사료 이러면서 넣어서라도 계속 쭉 키운 거죠. 붙으면서 사료를 샀던 건데 그러면은 그 사료의 주기성 때문에 다시 돼지고기 숫자가 늘어나고 사료 가격 떨어지고 돼지고기 가격 떨어지고 같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주기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은 보시면은 21페이지의 그림 44인데 CPI하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돼지고기 가격 상관계수가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상관계수가 과거에는 맞았어요. 과거에는 0.88이면 어마어마하게 설명력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0.11 정도거든요. 이거 그냥 엑셀에서 단순 코릴레이션 돌린 사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 이거면서 내가 약간 약간 비판을 제기한 게 상관계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컨트 입장에서. 좀 상관계수를 좀 쫓아가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쫓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 한 이 정도 시점에서 표정이 이렇게 되게 롤링하면서 하는 거잖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확 그렇게 떨어질걸요? 더 떨어지는 게 더 유의미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0.11이 아니라도 되는데 과거같이 0.88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이 방송 듣고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상관계수 단순하게 했어 하시는 분 있을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비슷하게 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게 가니까. 이건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지. 그냥 이건 눈으로 보셔도 뭐 안 따라간다라는 거 아실 것 확실한 같아요. 거는 12, 13년 이후에 사육 도수가 확실히 줄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밑에 차트를 넣어놓은 게 가끔 착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원래 왜 이렇게 됐냐면은 소고기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는 소고기 가격이 포함이 되면서 이게 달라진 거다라고 하시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고기 소비 비중은 언제나 2%였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 그림 46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는 중국 요리 중국집 가시면은 메뉴판 보시잖아요. 그게 중국 애들이 많이 먹는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소고기 잘 안 먹잖아요. 보통 중국 애들이라니. 중국 분들 중국 국민들. 뭐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소고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만약에 본다면은 그 가금류 그러니까 오리나 닭 같은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리도 많고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소고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내가 자꾸 맥을 끊는다고 뭐라고도 하시지만 야, 저 일본 여행을 가는데 일본 애들은 가금류를 부위별로 먹더라고요. 진짜 뜬금없긴 하네요. 정말 저희도 부위별로 먹잖아요. 우리는 정말 좀 약간 우리는 소고기는 굉장히 부위별로 발전해 있는데 한국은 치킨을 먹죠, 그냥. 우리가 야키도리집 갔는데 일본의 유명한 교토에 뭐 이렇게 하면 또 맥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이게 닭고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닭고기를 좀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우리처럼 사육한 게 아니라 부위별로 다 잘라서 야키도리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소고기의 부위를 가지고 해서 본다면 중국 애들도 그렇고 일본 애들도 소고기는 그냥 심플한 것 같고 그렇죠.
재밌는 얘기라 생각했는데 재미없네요. 중국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생각하면은 그 삼겹살집이나 왜 그 구이집 생각하잖아요. 중국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가 별로 안 올라가는 스테이크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재밌는 데이터 0.11.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높은 건 맞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80년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면 계속 돼지를 샀던 거예요. 더 많이 계속 더 많이 샀는데 요 2013년부터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이 그 탄력성 자체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림 49가 재밌네요. 49. 예, 뭐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더 얘기인데요. 올라가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를 않았다는 가처분 수도 이렇게 거죠.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제 중국 분들도 이제 돼지고기 소비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써 번 게 임계점이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농가에서 더 이상 돼지고기를 더 늘리지 않는 겁니다. 공급을. 나중에 수입하면 되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2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계 돼지고기를 보면은 중국이 50%를 소비하는데 중국 내부의 내수가 97%이기 때문에 이 돼지열병이라는 건 돼지고기 가격을 엄청나게 폭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그림 53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림 같은 애들도 그렇고 수직 계열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무슨 문제, 질병이 나오는 거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작아져 버리거든요. 맞네. 이따 그 얘기를 같이 해볼까 했는데 옛날처럼 농가에서 돼지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얘들도 이제 기업화된 거죠. 중국은. 예.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서 키웠었으면 돼지고기가 뭐 기껏 키워봤자 지금 50개 키우는 거죠. 하나에서 40개를 키우는 건 49개를 키우는 건데 돼지 열병이 걸리면 그 농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게 되니까는 사실은 그때는 돼지가 막 이렇게 70%가 그런 애들이면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최지현 연구원의 자리에 있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중국이 이번 열병 외에도 계속해서 돼지 관련된 질병이 생기는데 통제력이 강화됐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일부에서 대형화되는 거 뭐 그런 얘기 그걸 하더라고요.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엄청 크게 기계 농사 짓잖아요. 가격이나 뭐 재해 때문에 문제 생겼다라는 건 본 적 없으시잖아요. 허리케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또 뜬금없는 얘기에서 맥을 끊어야지. 옛날에 우리 저기 최강 연구원이 그 총구석 시골에서 공부했잖아요. 거기 밥밖에 없다며. 아니 근데 총구석이라니 그래도 시골. 총구석은 맞는데 이게 어디였죠? 저희가 돼지 얘기하고 지금 옥수수 얘기도 나올 거잖아요. 아이오와라고 돼지하고 옥수수가 아이오와 집단인데. 거기가 농경제가 미국 2등이라서. 저 말 너무 웃겼어. 아무리 가도 뭘 할 수가 없대는 거야 거기는. 거기 날씨도 진짜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건 확실히 변한 거야. 그 통제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지현 연구원이 자리 있으면 그 얘기할 때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뭐 재밌는 거는 돼지열병이라는 거는요. 해결은 안 돼요. 그 유럽에서 돼지열병이 2007년인가 발생이 했는데 맞아요. 지금도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냥 주기를 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돼서 이런 거지 새로운 병이 아니에요.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약간 조류 독감 이런 건가 보네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절성 타고 한 번씩 나오는. 그래서 이제 좀 잘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통제 못하는 나라들일수록 막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통제 못하는 국가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국은 그때 에그플레이션 생길 당시와 다르게 굉장히 그렇죠. 통제력이 올라간 거죠. 이제 경제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은 사실은 이제 통제력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거랑도 비슷하거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평균 도체중 그러니까 돼지 체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효율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잔인하다 정말 체중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슬프다. 그래서 보통 지금 아직까지도 근데 올릴 수 있던 게 남아있다라는 게 저도 논문 보고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 모돈 한 마리당 14마리에서 17마리 정도 이제 자돈이 나온대요. 근데 그 덴마크가 돼지 선진국인데 걔네들은 모돈 한 마리에 자돈이 26마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 번에? 아니면 평생?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연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돼지가 생산력이 뛰어난 거네. 근데 어쨌든 2배 생산력이니까
중국이 아직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대형화하면서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제어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관심 가는 건 사실 이 페이지 한 페이지예요. 돼지고기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예. 중국 CPI가 오를 거 아니냐는 거지. 중국 CPI가 54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가중치를 줄여왔어요. 정부에서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돼지고기가 그다음에 5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긴 한데 그림 55요. 예, 중국도 이제는 CPI가 아니라 코어 CPI를 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일반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가라든가 이런 식재료 부분을 코어에선 빼는 이유가 뭐죠? 변동성이 계절성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염준도 코어 PC 보는 거고 그렇죠. 다들 이렇게 하는 게 코어를 보는 이유는 음식료와 원래 그 유가는 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 코어 CP와 CPI가 굉장히 비슷해졌거든요, 움직임이. 과거에는 너무 둘의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놓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이 두 번 푹 튄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가중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 같고. 돼지고기 문제는 물론 간단한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돼지가 다 사라지고 나면 물가가 폭등해서 중국은 이제 막 금리를 막 물가를 잡으려 할 것이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최악의 상황만 고려한 건 아닐까. 네. 이거는 그런데 유가는 좀 다르지 않아? 유가도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도 직관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나온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저도 되게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 오르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결과인 것 같고요. 그 얘기를 25페이지부터 있던 얘기 좀 해주죠. 25페이지에 그림 56하고 57 보시면요. 이거 재미있는 건데 중국하고 완전 달라지는 게 원래 미국은 원래 CPI하고 코어 CPI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57년에 보시면요. CPI하고 코어 CPI하고 변동성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아랍의 봄 얘기나 아니면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 아니면은 글로벌리하게 연결되는 그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제 전제는 그거죠. 미국은 코어 CPI를 보지 CPI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 높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말은 되는데 그리고 그림이다. 그 뭐 57년이라고 자꾸만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림 57.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26페이지 그림이 뭘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난 이 기간을 막 나눠서 이렇게 해놨던데. 26, 이거요? 26페이지. 26페이지. 아 이거요? 이게 뭐냐면은 뭘 말하려고 했던 거야? 나 이거 보면서 내가 아까 일단은 그거죠. 되게 직관적으로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58하고 59가 똑같은데 일단 58을 보시면은 유가가 진짜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가가 올라가느냐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림상으로. 근데 이 위에 보시면은 유가 상승기 보통 논문 쓸 때 많이 잡는 구간이거든요. 요게 그 논문 쓸 때 잡는 구간으로 잡아봤을 때 실제 움직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90년대 보시면은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CPI는 내려갑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 포지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밑에 그림 59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때 왜 올라갔느냐라는 그림에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세게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라간 이유가. 근데 물가는 안 올라갔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이게 왜 그런 거죠? 뭐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여기가 IT 버블 구간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IT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은 버블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유가가 포함이 안 돼 있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물가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올리는 구간은 아니었던 거죠. 이 상승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 더해 가지고 요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에서 2006년 구간도 보시면요. 유가는 올라가는 구간인데 물가는 YOY이기 때문에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물가는 옆으로 기는 모습이고요. 그거하고 더해가지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유가라는 거 자체를 이거 로그 지향값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변동률로 안 보고 이렇게 그냥 가격 생데이터로 봤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나도 그 생각이 딱 저도 드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7페이지를 넣은 건데
그림 60번을 봐주시면요. 99년에서 01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WTI의 상승률은 올라가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CPI는 똑같이 내려가는 구간이었잖아요. 굉장히 상관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반대 상관도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가지고서는 저는 유가하고 그러네. 반대 상관도네. 유가하고 물가하고 반대다라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유가하고 물가하고 같이 간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림이 나와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네. 헷갈리네 점점 더. 28페이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YOY 개념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림 64만 보시면 되는데요. $70 가정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70로 12월까지 가정했을 때 CPI, WTI의 YOY가 급등하는 게 11월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11월 수치면은 이게 물가기 때문에 12월 빨라봤자 1월에 확인하시거든요. 그러면 1월에 확인하실 그림이면은 미국 연준에서 정책 스탠스가 나오는 것도 내년 1월이나 돼야지 유가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9페이지 아까 설명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사실 통계에서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인과관계 분석할 때는 그냥 이거는 패키지 돌리면 되잖아. 통계 패키지 돌리면 돼. 숫자 그 자료들 넣어놓은 다음에요. 그레인저 테스트 딱 누르면 그냥 숫자 나와요. 통계 돌리면 되는데 이제 막 이게 엄청난 줄 아시니까 그레인저 검증이라는 게 계량 경제학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이 표를 인과관계 테스트의 끝이에요. 근데 이 표를 봐주시면요. 표 보는 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지수에서 만약에 생산하고 유가가 적혀 있는 건데 P밸류가 0.05 위쪽에 있으면요. 숫자가. 그러면은 생산하고 유가에 왜 이렇게 화살표에 X표도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산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가 0.05 밑으로 나오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0.05 미치구나. 네, 0.05 미치면 생산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오래돼가지고 헷갈렸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검증을 부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돼서 이게 화살표가 성립이 되거든요. 어쨌든 0.05만 보세요. 맨 끝에 표현 맨 끝에 0.05만 보시고요. 만약에 0.05 미치면 여기 앞에 써 있는 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요인 보지 마시고 수요 요인이 지금 공급 요인이긴 한데 공급 요인은 사실은 전부 다 0.05 밑으로 내려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쪽에서 물가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수입 물가 부분에서 물가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근데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 네. 도저히 나 이해가 지금 없는데 이게 왜 그러지? 그림 67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생산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유가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유가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결론은 물가와 유가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보면서 되게 검증한 거 보면. 이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30페이지에 봐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파동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파동 나오는 거 모델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모두에 유가가 상관계수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서는 나와요. 또 그래 보면. 근데 웃기는 건 그림 68을 보시면은 이거는 저도 충격 반응인데 설명하기는 여기선 어려운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1% 상승했을 때 유가는 분명히 충격 반응을 받는데 물가에 의해서 근데 마이너스적으로 받는다라고 나와버리거든요.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뭔가 최가연구원이 뭔가 잘못 다룬 거 아니야 데이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논문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다 논문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 어디 논문이었어요? 논문 제목이? 소파동 분석. 소파동 분석. 그 앞에 것도 다른 논문이에요. 수요 공급 요인별 유가 변동과 생산 물가. 이것도 다른 논문이에요. 그 유가 오르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가로 오르면은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답이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기는 유가 올라서 물가 오른다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립한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도 이 자료를 아니까 결론은 경기가 좋으면 뭐 물가가 오를 거다라는 건데. 그치. 물가는 그러니까 유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모든 걸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경제 성장률. 그치. 경기가 좋아져야 물가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는. 근데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 우리는 항상.
그거는 이제 진짜 항상 공포였지 막 진짜로 된 적이 70년대 특수 거의 상황이었나? 없잖아요. 예, 그거 거의 없어가지고 저도 그걸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31페이지 내용 뭐야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에 32페이지 그림 1페이지, 차트 봐주시면 1페이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이 유가 얘기 나오면서 물가 얘기 나오니까 이거 그냥 숏이나 뭐 이런 쪽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 다 무너져 버릴 거다 경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는 부채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속도가 슬로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림 75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하고 부채 증가율 차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부채 성장률보다.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부채가 뒤에서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은 굉장히 경제에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 생길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70년하고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왜 나왔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요. 금융시장을 개방해줬어요. 금융시장 개방해주고 금융에 대해서 이제 그 저축대부조합 이런 거 나오면서 다 완화시켜 주니까 은행 놈들은 뭐 당연한 건데 미국의 일반 기업 애들이 자금을 설비 투자에 안 집어넣고선 전부 다 금융 투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주가 올라가고서는 황금기다 이러는데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예.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데이터를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이 좀 모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냥 유가 오른다고 그냥 물가가 튀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격이 오른다고 그냥 물가 튀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유가 좀 심한 가정을 하더라도 뭐 물가 오르는 거는 내년에는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물가 올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준과 그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당장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죠. 이 정도로 결론 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요. 이 상황인데 사실 이건 그렇지만 또 분명한 거는 돈유 가격이 움직여서 좋아지는 산업은 분명히 있거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얘기 우리 잠깐 쉬었다 하죠. 네.